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3월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겨울이 가려는지 이제 드디어 봄이 오려는지도 모르는 채 마스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꽃은 피고 새들은 더 시끄럽게 제재되네요. 잠시 마스크를 벗고 봄이 오려는 기운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2000년 실천 문학사에서 발간된 박완서님의 장편 아주 오래된 농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농담으로 전개됩니다. 그 하나는 주인공 영빈의 여동생 영묘의 남편 경호의 죽음. 그러나 죽음을 앞둔 경호는 재벌가의 비정한 계획으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아버지. 모두가 다 좋자고 하는 농담. 경호의 집안에서 천민 자본주의를 봅니다. 두 번째는 영빈의 아내 수경이 두 딸을 낳은 후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남편 영빈을 둔 수경이지만 아들을 두지 못한 부담감으로 남편의 친구 앞에서 다리를 벌려 두 번의 낙태를 한 후 아들을 낳고야 맙니다. 아내의 낙태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버리는 영빈의 태도. 두 번째 농담입니다. 죽음과 탄생을 지도하려는 인간의 욕심. 아주 오래된 농담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현금은 영빈의 국민학교 친구입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영빈의 장래 희망을 비웃으며 난 돈 잘 버는 의사와 결혼할 거야 라는 농담으로 결국 영빈이 의사가 되게 됩니다. 결혼 후 이혼한 현금과 영빈은 결국 헤어지지만 둘은 잠시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주에는 눈뜬 죽음으로 경호의 죽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천박한 재벌이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박완서 작가의 눈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은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중간중간 바람소리가 조연처럼 출연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오래된 농담. 영빈이 일러준 대로 누이는 아침 일찍 병원 진료 시간 전에 환자를 데리고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보다 더 일찍 출근해 기다리고 있던 영빈은 그들이 들어서는 걸 보고 이 두 사람이 그가 늘 꽃본 듯이 보면서 즐거워하던 그 아름다운 한 쌍이 만나 믿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을 함께 가장 최근에 본 게 언제였더라? 영묘가 둘째 아이를 순산하고 산후조리가 끝난 후 영빈이 어렵사리 시간을 맞춰 마련한 양가 회식 자리였을 것이다. 그때 화제는 단연 영묘의 몸매 관리였다. 누가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다는 걸 믿겠느냐. 꼭 처녀 같다는 아내의 찬탄은 질투일지언정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만족해서 남편 잘 만나 사랑받고 고생 모르니 늙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흐뭇해했다. 엽엽한 어머니지만 너무 만족한 나머지 그게 결혼하고 이날 입대 맞벌이로 바스라진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들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 듯했다. 아내의 눈 흘김에도 불구하고 영빈도 기분이 좋았다. 영묘의 이상한 시집살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빈은 이제야말로 얘들이 사는가 싶게 사는구나 부럽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아내는 영묘를 처녀 같다고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처녀 총각대가 아니라 관능의 이열이 절정에 올라 서로에게 그리고 사는 맛에 가장 탐욕스러워진 청춘의 절정기라는 걸 그 두 사람은 시위하듯이 보여주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경호도 그렇고 화장기 없이 입술까지 터진 영묘도 그렇고 그 행복하고 화창했던 날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걸 어찌 믿을까? 난 의사니까, 검증을 거친 것만 믿게 돼 있는 양의사니까, 의사의 소견으로도 결핵으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경호는 숨이 가빠했고 숨 쉴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다. 그보다는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게 가장 기분 나쁘고 신경이 써진다고 했다. 청진기로 들어보면 호흡음이 떨어져 있고 두드려 보면 둔탁한 음이 들렸다. 어제 가슴 사진으로 확인한 대로 늑막에 물이 차 있다는 건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왜 물이 찼느냐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경호는 감기 기운이 있자마자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각혈까지 하게 됐는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만 어디까지나 결핵의 진행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지 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다. 우선 응급실을 통해 입원 절차를 밟고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전사나 단층 촬영에서 늑막의 물과 함께 폐 안의 종괴가 관찰되긴 했지만 가래에서도 늑막 천자나 늑막 조직 검사에서도 암세포나 결핵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빈은 송 회장을 만나 흉강경 수술을 제안했다. 째고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해도 위험성이 아주 없는 수술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서도 있어야 했다. 수술 소리만 듣고도 송 회장은 안색이 변했다. 결핵 걸린 폐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수술은 아니고 조직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으니까요. 결핵이라는 걸 아직도 안 믿는군요. 질병이 환자 원하는 대로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큰 병원은 검사하다 사람 잡는다더니 틀린 말도 아니군요. 숨차는 고통 하나 해결 못 해주면서 이 병원에 와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송 회장의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걸 영빈은 놓치지 않았다. 영빈은 뜻하지 않게 경호의 질병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의 심정대로 가고 있다는데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돌팔이라도 좋으니 결핵이었으면 싶었다. 흉강경 수술을 권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지만 우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늑막에 물을 빼주어도 금방 또 차서 환자가 그렇게 숨이 차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늑막에 물이 차지 않도록 늑막을 유착시키는 수술도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 증상이 좋아질 겁니다. 원인 치료는 아니라 해도 최선의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 보기에도 송 실장 증세가 심상치 않아 외국의 유명 병원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요.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중으로 어려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송 회장이 아들을 실장이라고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같이 보여서 영빈은 그게 되려 안쓰러웠다. 그런 경우 이쪽의 검사 결과와 소견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니까요. 불필요한 검사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저 혼자 내린 게 아니라 스태프들과 충분히 의논도 했고 또 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원장은 예방의학의 권위자였다. 부탁을 받은 것만큼 관심을 보여줬을 뿐이지만 VIP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송 회장의 심리를 아는지라 다소 비위가 상하는 걸 참고 그렇게 말해주었다. 아, 그 친구 벌써 문병까지 왔더라고요. 뭐 불편한 거 없냐고. 그렇게 해서 겨우 수술하는 데 동의했지만 동의서를 쓸 때 최악의 경우까지 설명해야 하는 건 괴로운 노릇이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유독해지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가슴에 튜브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2, 3일이면 제거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공기가 새거나 유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랫동안 튜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유착이 아주 안 되어 다시 시키는 경우도 20%가량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는 적지만 흉관경 수술로도 진단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해야겠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상훈이 애미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나를 보자고 한 거요? 송 회장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서명 날인을 하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이 떠시는 건 담당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누이가 떠는 건 오래비로써 볼 수밖에 없는 게 괴로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수술이니까 박사님이 해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결정은 제가 했지만 수술은 흉부외과 의사가 하게 되죠. 그건 염려 마세요. 믿을 만한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한테 부탁해서 스케줄을 앞당기도록 했으니까요. 박사님이 입회라도 해주셔야죠. 그건 가능하겠죠? 그 정도야 가능하지만 만약 제가 외과의라고 해도 가족의 수술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떨려서요. 그래서 외과의가 못 됐는지도 모르지만요. 그 정도면 완곡한 거절이 된 줄 알았는데 영묘의 애걸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 오빠, 그이는 내가 상훈이 상국이 나올 때 아무리 바빠도 병원까지 달려와 내 손 잡고 끝까지 지켜봤어. 내 친구들 중에도 나처럼 복 좋게 애 낳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그 생각하면 나도 수술장에 따라 들어가고 싶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니 오빠가 내 대신 해주세요. 오빠는 할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 실수할까봐 겁도 나지만 그이가 마취당해 아무것도 모를 때 함부로 취급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겠어요. 그런 일 없도록 오빠가 지켜보고 있어주세요. 그이도 자기가 정신이 나간 후에도 오빠처럼 믿음직한 박사 처남이 자기 생명줄을 지켜봐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힘이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해줘요, 오빠. 차마 못 그러겠다고 못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더 불안했다. 수술실엔 의사들의 전용문이 따로 있었지만 영빈은 먼저 병실에 들러 영묘하고 같이 영원 아저씨가 미는 밖에 달린 침대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숨막혔던지 영묘가 떨리는 소리로 속삭였다. 발가벗기고 팔찌까지 채웠어. 알몸에 환희만 입은 경우는 눈 감은 채 창백하게 누워있었다. 장차 의식이 없어지게 될 테니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팔에 환자의 이름, 나이, 병력 번호가 적힌 팔찌를 차게 돼 있었다. 영묘는 그것까지도 무서운 모양이었다. 너도 왕년에는 그랬어, 인서가. 생각 안 나?
영빈이 터무니없이 밝은 소리로 말했기 때문일까? 경호가 눈 감은 채 희미하게 웃었다. 영묘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 수술실 앞에는 오늘 수술장에 들어가는 환자 가족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영묘 시어머니와 친척인 듯한 부인이 영묘를 보고 달려오더니 용원 아저씨한테 자꾸 뭐라고 물어보고 아저씨가 아는 척을 하는 걸 영빈은 바라보기만 했다. 수술장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송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장 입구 간호사로부터 다시 체크를 받고 나서 환자는 담당 마취과 의사와 함께 수술장 안으로 사라졌다. 영빈은 의사들의 전용문을 통해 수술장으로 들어갔다. 흉강경 수술에 임할 의사들이 갱의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 방 앞에 있는 수도에서 소독약이든 수세미 같은 기구로 손톱 밑에서 팔꿈치까지 소독을 하고 간호사가 건네주는 소독된 타올로 물기를 닦은 후 역시 간호사가 입혀주고 묶어주는 대로 완전 소독된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는 걸 지켜보면서 영빈은 초록색 모자와 마스크만 쓴 다음 수술장 안으로 들어갔다. 수술장 안은 넓은 편이지만 많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이 있기엔 불편하다. 영빈은 비록 지금 집도할 외과 의사는 아니라 해도 수술받을 환자의 주치의건만 그냥 구경 온 사람처럼 구석에만 있으려 들었다. 그리고 몸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대신 생각이라도 딴 생각을 하려고 했다. 영빈이 이 세상에 태어난 누이하고 처음 대면했을 때도 아기는 팔목에 팔찌를 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때 영빈네 집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였다. 집을 줄여서 간 변두리 동네의 불평과 불결에 아직 익숙해지기 전이었고 집을 줄인 목돈을 대책 없이 빼먹어야 하는 불안과 가족에게 궁피뿐 아니라 불명예까지 넘겨주고 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그 모든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폭발시키듯이 어머니는 몸을 풀었다. 어머니에게도 노산이었지만 영빈이 중3, 형이 고3 때였다. 아무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씨라 해도 홀로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창피하고도 불길하게 여겨졌다. 밤새 누이 동생을 보았단다. 아침에 병원에서 돌아온 외할머니가 짤막하게 말아보는 미역국을 끓였다. 아기만 받는 변두리 산호는 오직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기가 있어 성업 중이지만 미역국 맛은 형편없다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도 우울해 보였지만 영빈도 이 지경에서 식구가 하나 더 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었다. 형도 내내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보리차 끓이는 커다란 양은 주전자에다 비릿한 미역국을 담아주면서 산원에 가서 아기도 보고 국도 데워서 엄마에게 권해보라고 했다. 첫 국밥을 잘 먹어야 젖이 잘 나는 법이다. 네 형편에 제젖 먹는 것도 한 부주다. 형은 단호하게 가기 싫다고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벼랑간 연탄 집게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형을 나무랐다. 그럼 이 할미가 이 무거운 거 들고 가련? 인정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게 딸도 있어야 해. 네 놈들 중 하나가 딸이었어도 내 모른 척하지 한밤중에 달려오지 않았다. 네 애미만 노산이 아니야. 이 할미도 해상관하기엔 너무 늙었다. 네 애미 불쌍한 마음에 네 외삼촌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걸 무릅쓰고 해상관을 자청했다만 할 노릇이 아니더라. 따라온 사람들이 친정애미건 시애미건 나처럼 늙은이는 하나도 없더라. 늙은 것도 죄인지 괜히 쭈뼛 눈치가 보이더라니까.
게다가 애 아범이라도 있나? 아이고, 내 팔자야.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 당장 우리 집에 갈란다. 영빈이 먼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주전자를 들고 나섰다. 형이 따라와서 왁살스럽게 주전자를 빼앗아 들고 앞장섰다. 한 방에 산모가 6명이나 누워있는 병원에서도 영빈 형제는 화제가 됐다. 형을 보고 산모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 우리 신랑보다 더 점잖아 보인다느니 저 나이에 첫 아기를 보았다면 모를까. 아우를 보았다면 누가 믿겠냐느니. 오빠들이 얼마나 귀여워할까. 오늘 태어난 공주님은 복도 많다느니. 제각기 한마디씩 놀려대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형은 영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영빈은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국을 어디 가면 데울 수 있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데워 먹을 테니 그냥 가라고 했다. 푸석푸석 얼굴이 부은 어머니가 낯설어서 영빈의 시선은 계속 불안하게 딴 데를 헤맸다. 출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 리 없는 영빈은 어머니가 실컷 울다가 만 줄 알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같이 따라올 것 같아서 형이 끄는 대로 병실을 나왔다. 아기 보고 가라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신생아실은 한층 아래라고 했다. 형은 그냥 가자고 했지만 영빈은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하면서 형을 잡아 끌었다. 신생아실엔 아기 바구니가 나란히 2줄로 놓여 있었고 복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통유리엔 미키마우스 등 만화영화 캐릭터 스티커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영빈은 비죽비죽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얼굴로 신생아실 안을 들여다보고 형은 스티커가 안에서 붙인 건가 밖에서 붙인 건가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손톱으로 긁어보고 있었다. 안에서 나이 지극한 간호사가 나와서 아기 어머니 이름을 물었다. 박순애. 형은 못 들은 척했고 영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가 들어가서 바구니에 붙은 이름표를 보고도 곧장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건 아니었다. 꼭꼭 묶은 강보를 헤집고 아기의 한쪽 팔을 꺼내 팔목에서 팔찌를 확인한 연후에 아기를 안고 창가로 왔다. 그때 영빈은 똑똑히 보았다. 꼭 담은 모란꽃 봉우리보다 작은 아기의 분홍빛 주먹을. 저렇게도 감동적인 건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았다. 곧 그걸 만져볼 생각만 해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아기가 가까이 왔지만 창 너머였다. 뭐가 통한 것처럼 아기가 눈을 떴다. 또렷하게 자기하고 눈을 맞췄다고 영빈은 생각했다. 그 안에 이목구비가 다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게 작은 얼굴이었지만 영빈은 숨도 못 쉬게 매혹되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저 애는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일까? 생전 그렇게 벅찬 감동은 처음이었다. 가자 그만. 형이 무뚝뚝하게 말하며 영빈을 잡아 끌자 간호사도 아기를 도로 바구니에 눕혔다. 영빈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 작고 신기한 살아있는 것을 엄마하고 이어주는 끈이 팔찌뿐이라는 게 불안했다. 헷갈려서 못 찾으면 어떡해? 영빈이 신생아실을 돌아보면서 불안해하자 형이 넌 저 쬐끄만 계집애가 예쁘냐고 물었다. 예쁘지 않고 내 동생인데. 형이 딱하다는 듯이 영빈을 훑어보며 씹어뱉듯이 말했다. 재수 나쁜 계집애야. 난 싫어. 저 기집애 생겼을 때 생각 넌 안 해봤니? 아빠가 공직에서 쫓겨나고 이름이 신문에까지 오르내릴 때였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
그래도 아버지 걱정을 얼마나 한 줄 아니? 혹시 아버지가 불명예를 견딜 수 없어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한밤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와 두 분이 주무시는 안방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곤 했더랬지. 나는 그때 아버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줄 알았어. 오죽했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불쌍한 아버지 대신 돈을 벌까 하는 생각까지 했단다. 난 장남이니까. 의당 그래야 한다고,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그런 비장한 각오까지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엄마하고 희희대며 저 계집애를 만든 거야. 그게 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놀라냐?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지? 나도 아버지가 지가 만든 아기에 대해 책임만 졌어도 이런 소리 못하러 하겠냐? 곧 죽었잖아. 자기가 한 짓에 책임도 안 지고. 넌 그 기집애가 이쁠지 몰라도 난 하나도 안 이쁘다. 그 기집애는 내 짐이야. 짐이 어떻게 이쁠 수가 있냐. 아, 가엾은 형님. 그때 이미 어린 누이를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형의 조숙한 책임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이 영묘를 정말 안 예뻐했는지 어땠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어떻든 형은 확실하게 책임을 졌다. 대학 다니는 동안 고액과외로 영빈의 학비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영빈이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게 된 연후에 훌쩍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수술대 위에 똑바로 누운 경우는 좀 전까지도 마취과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혈관에 마취제가 투여된 지 10초도 안 되어 정신을 잃었다. 대개 전공의가 하게 돼 있는 마취를 스태프가 하고 있다. 다음에는 마스크를 입에다 대고 인공으로 산소를 투여하다가 후두경으로 성대를 보면서 기관 내에 튜브를 넣는다. 이때부터 환자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다. 인공호흡기로 산소와 마취제가 계속 투입되고 팔, 목, 동맥에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가슴에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극을,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집어넣고 달고 붙인다. 그런 기구들이 지시하는 혈압, 산소 포화도, 심전도가 안정됐다 판단한 마취과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다.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편하도록 환자의 위치를 잡는다. 수술 부위가 왼쪽 가슴이니까 왼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환자를 옆으로 눕힌다.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온 뭉치 같은 것으로 등과 배를 받치는 것 같다. 환자의 자세가 안정된 후 수술 장갑을 낀 손이 수술 부위를 보라색 소독약으로 광범위하게 여러 번 닦는다. 소독이 끝나고 같은 손이 소독된 방포로 수술 부위만 내놓고 환자를 덮는다. 영빈은 이제 팔찌 생각도 그 밖에 다른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다. 다른 수술은 칼로 살을 째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흉곽경 수술은 트로카라는 기구로 가슴을 뚫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슴을 뚫자마자 빨간 물이 넘쳐 나온다. 늑막에 찬 물이 빨간색이라는 건 안 좋은 증거다. 한꺼번에 넘친 물이 방포와 의사의 가운까지 빨간색으로 적신다. 바짝 긴장한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 혈압,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주시하며 링거의 양을 증가시킨다. 만약 이상이 생기면 경고음이 나겠지만 경고음을 못 들었는데도 영빈은 마취과 의사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본다. 수술장에 들어온 이후 처음 해본 말이다. 구멍을 통해 흉곽경을 집어넣는다. 비디오 화면을 통해 흉곽 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육안으로도 광범위하게 퍼진 암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간호사도 다 알아보았을 것이다. 비디오 화면에 쏠렸던 시선들이 잠깐씩 영빈하고 눈을 맞추고는 다시 수술 부위로 돌아간다. 다들 마스크로 얼굴을 반 넘어가려 정확한 표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안 됐다는 동정의 눈도장일 수도 있고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성의 표시일 수도 있으리라. 영빈은 그런 시선이 몸이 쪼그라들 것처럼 불편하다. 집도인은 트로카로 2-3개의 구멍을 더 뚫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집어넣는다. 그 기구들이 손 대신 조직을 떼어내는 일을 한다. 비디오로 본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건 이미지에 불과하고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영빈은 떼어낸 조직을 가지고 병리과로 달려가는 인턴을 따라갔다.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은 것보다 더 절박하게 수술 등의 엄청난 밝음과 핏빛과 초록색을 면하고 싶었다. 수술실 밖에 다양한 빛깔들과 부드러운 그늘들이 그냥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가지고 온 조직을 병리과에서 급냉하여 얇게 잘라내어 슬라이드를 만들고 염색하는데 10분도 채 안 걸렸다. 현미경을 통해 조직을 관찰한 병리과 전문의는 암 중에도 선암이라는 진단을 어렵지 않게 내렸다. 영빈은 수술실로 연결된 전화로 집도의에게 결과를 전했다. 수술의 목적 중에 하나인 진단은 되었으니까 이제 늑막을 유착하는 일만 남았다. 이미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2개의 늑막을 유착시킬 수 있는 타크라는 가루를 뿌리고 나머지 구멍을 막으면 수술은 끝난 것이다. 흉관은 며칠 더 꽂고 있어야겠지만 숨쉬는 것은 훨씬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암은 암대로 번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그의 임상 경험대로라면 경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다. 그가 경호를 첫눈에 들어한 것은 학벌이 좋아서도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우스랄까, 그늘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영묘도 그런 점 때문에 그에게 끌렸을 테고 재벌의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게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 같다. 단명할 운명이 돌연변이처럼 남다른 총명이나 착한 마음으로 나타나듯이 단명하려거든 장가나 들기 전에 죽든지 죽음을 수없이 봐온 의사가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영빈의 생각은 이성을 잃는다. 남남이라 해도 경호의 젊음이 어찌 아깝지 않으랴. 젊음이란 웬만한 질병은 앓는 줄도 모르게 앓고 나서 중병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흔히 믿는 그런 저항력이 암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미친 세포는 젊고 싱싱한 몸에서 그 번식력이 훨씬 더 신속하고 왕성해진다. 고통도 그만큼 과속화될 것이다. 그 꼴을 어찌 보랴. 정신착란에 이르고 말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은 아무도 같이 나눌 수 없다. 영빈 또한 누이의 비탄과 절망을 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의사라고 해도 환자와 같이 싸워줄 수는 없다. 이제 각자의 몫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비슷하게 벌거벗고 순진무구하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천태만상 제각기 다르게 죽는다. 착하게 살았다고 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못할 노릇만 하며 살았다고
험하게 죽는 것도 아니다. 남한테 욕먹을 짓만 한 악명 높은 정치가가 편안하고 우아하게 죽기도 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추앙받던 종교인이 돼지처럼 꾀꾀거리며 죽기도 한다. 아무리 깔끔을 떨고 살아봤댔자 자식들한테 똥을 떡주무르듯 하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단연간 생명운동인지 환경운동에 몸담아 왔다는 노인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이답게 벌레 하나 들꽃 한 송이도 아낄 것처럼 자비로운 인상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부터는 혼자 죽기는 싫다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맷돌질을 해서 삼라만상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아글아글 쓰다가 죽었다. 생전 땅 파는 것밖에 모르던 농투성이 노인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아끼라고는 없었다. 그 노인은 자식들과 장사 치를 사람들 걱정에 춥도 덥도 하는 봄이나 가을에 죽기 하나만을 소원했다.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오직 그거 하나만을 천지신명께 빌며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이 무욕한 노인이 최고 기온을 기록한 푹푹 찌는 복중에 죽었다. 이렇게 사람은 각각 제 나름으로 죽는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때는 자기만 죽는 것처럼 억울해하는 건 이런 불공평 때문일까? 무도 없는 무, 호기심조차 거부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육신의 사멸은 의학이 예측할 수 있는 경과를 밟지만 정신의 사멸은 전혀 아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신의 사멸을 지켜보기가 힘든 것은 의사로서의 이런 무력감 때문일까? 그 집은 좀 이상해 라고 영묘가 힘들어했던 송신의 가족관계도 앞으로 겪어야 할 경호나 영묘의 고통에는 짐이 될 것 같은 예감도 영빈을 암담하게 했다. 송 회장이 영빈의 방으로 찾아온 것은 환자의 가슴에서 흉관을 뽑고 상태가 안정된 후였다. 흉관으로 배출되던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 흉관을 뺄 수 있게 된 걸 보면 늑막 유착은 성공한 거였다. 다음 치료를 환자나 가족하고 의논할 차례였다. 수술 후 단둘이 얘기할 분위기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다. 상우내비가 결핵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즉시 알았죠. 수인사 끝에 송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전화로 집요하게 경호가 결핵이라고 주장해 영빈을 질리게 하던 때와 다름없는 느끼하고도 당당한 목소리였지만 침통해 보였다.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도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다는 걸 굳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송 회장에게 영민은 차라리 연민을 느꼈다. 어떤 경우에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믿고 싶은 VIP 근성에는 넌더리가 난 영민이었지만 그래 봤댔자 곧 자식을 앞세운 노인에 불과하게 될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걱정했었는데 다 아시고 오셨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군요. 서남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원장이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그 정도의 위로가 될 말은 했을 법하다. 주치의 빼고는 그 누구도 악역은 싫어한다. 초기의 경우라면 수술로 떼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송서방의 경우는 늑막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의 장손에다가 우리 Y그룹을 이어갈 놈입니다. 어릴 적부터 후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켰죠. 마음은 여려 빠진 애가 달리 특별한 재주도 없으면서
사업과는 안 맞는다고 반발해서 애비를 실망시킨 적도 있었습니다만 결혼하고는 마음 잡고 열심히 경영을 익히려고 해서 한 곱이 넘겼다 싶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는 살려야 합니다.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송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눌렀다. 의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통을 덜어주면서 생존할 수 있는 날을 최대한으로 연장해 보자는 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평균적인 예상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환자도 봐왔고 유감스럽게도 제 환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료 효과를 보인 환자가 종종 학회에까지 보고되는 수도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한간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적 사례도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경우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항암제를 안 맞을 경우 말입니다. 8개월쯤 보는데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죠. 2년씩이나 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겁니다. 병마를 이기는데 가장 힘이 되는 젊다는 것도 암에 있어서는 반대로 병을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항암제의 효과도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들으면 다행이지만 사람에 따라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건 역시 체력이니까 젊은이 쪽이 안 낫겠습니까? 항암제를 쓰다 보면 백혈구가 떨어져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폐렴이 걸리거나 하면 스케줄대로 약이 들어가지 못하고 연기되는 수도 많으니까요. 몸이 지탱한다 해도 약의 후유증을 못 견디어 환자가 거부하는 수도 있고요. 생존 기간은 살아야겠다는 본인의 의욕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박사님? 송 회장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희망적으로 말인가요? 저도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병원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냉정하니까 돈만 좀 있으면 너도 나도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주치의만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지요. 말기 환자를 솔깃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나 도사나 도술까지 별의별 정보가 가장 활발하게 교환되는 곳이 바로 큰 병원 로비니까요. 영빈은 쓸쓸하게 말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자식의 병명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한약은 물론 각종 생약, 자연식품, 뜸, 희귀한 버섯 등 각종 대체의학에 대한 정보를 모아드리는 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검부럭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같이 기적을 장담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그런 방법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 어디서 뭐해 먹고 사는 누구누구라고 이름에다 신분까지 줄줄이 엮어대는데야 어떻게 솔깃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의학도 미국 쪽이 발달했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회장님,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임상 경험한 서양 의학의 견지에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그런 게 있다면 한의학이나 동양 철학의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겠죠. 그렇다면 대체의학은 동양이 원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암 치료법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제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정도일 텐데요. 역시 선생님은 병원 밖에서 완치할 가능성 같은 거 전혀 안 믿으시는군요. 섭섭하외다. 환자는 제 매제입니다. 상우네미가 저한테 어떤 동생이라는 걸 아신다면 제 마음도 회장님 못지않게 아프고 쓰리다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주치의로서의 부담도 보통 환자와 같을 수가 없고요. 저도 기적을 믿고 싶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 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동료 중에도 백혈병으로 아이를 잃고 나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더니 요즘에는 대체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게 아닌가 하는 자책 때문이겠죠. 그의 관심은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에는 대체의학이나 기치료 등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된 걸로 알려진 환자를 수소문해서 아직도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환자였을 당시의 진단 진료 기록과 대조해 보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볼 것을 구상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기적인가 보다 믿지 못하고 파헤치고 검증해보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서양 의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빈은 슬프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벅차 점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절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여기서 나온 진찰 기록을 보내달라는 팩스가 왔어요. 근데 그걸 요구했다는 병원이 내가 알만한 병원이 아니고 독일의 무슨 박사가 개발한 자연식품 요법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조그마한 병원이라나 봐요. 위치도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고요. 그 친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쪽에서 장담을 하면 환자를 데려오도록 하라는데 진찰 기록은 떼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염려 마시라니까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죠. 미국이든지 멕시코든지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주치의로서 최선의 방법을 쓰고 싶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영빈은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송 회장이 펄쩍 뛰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워낙 고통스러운 치료라 망설이는 건 이해가 갔지만 그렇게 망설임 없이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할 줄은 뜻밖이었다. 한 번이라도 일단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떤 대체의학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송 회장의 입가에 비웃는 듯 무시하는 듯한 여유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목소리도 본래의 느끼한 음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체의학적으로 정하신 거네요. 환자의 의견도 있을 텐데요. 송서방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옳지 않겠습니까? 상훈 애미도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애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다고요. 상훈 애미야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눈치이기도 하고 허나 우리 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애 마음이 여려요. 어려서도 계집애 같이 굴어서 애비를 얼마나 실망시켰다고요. 질의 삶을 포기해 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항암제는 왜 절대로 안 된다는지 아십니까? 항암제 맞히면서 암이라는 걸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애한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겠지만 박사님도 애미한테 단단히 일러놓으세요. 입 조심하라고. 송 회장은 대공수사관처럼
능글능글하고 고압적으로 말하고 그의 방을 나갔다. 눈시울을 붉힐 때와는 딴판이었다. 영빈은 부들부들 가슴이 떨려서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피곤했다. 그가 겪은 환자나 환자 가족 중에는 가끔 그렇게 담당이의 진을 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가 빠져보긴 처음이었다. 얼마 안 있어 과부가 될 젊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 절대로 입 조심하라고. 송 회장이 강조한 말들이 귓속에서 길 잘못 든 쉬파리처럼 붕붕거렸다. 영빈이 참을 수 없는 건 그 터무니없이 위세등등하고 무식한 말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의사 노릇하면서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 가족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중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족은 좋은 소리 들을 때까지 한없이 무당집을 순례하듯 환자를 이 병원 저 병원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도 특효약이나 최신 요법에 대한 정보가 의사보다 더 빠삭한 사람도 침대 밑에다 뱀탕을 숨겨놓고 병원 약보다 더 정성스럽게 먹이는 사람도 성직자인지 도사인지 모를 사람을 불러들여 환자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를 시키는 사람도 아니었다. 환자에게 병명을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환자 가족이 제일 싫었다. 좋은 예후가 예상되는 초기암의 경우에 숨기고 싶어하는 가족은 거의 없다. 환자와 가족이 서로 격려해가며 씩씩하게 투병태세를 갖추는 걸 볼 때처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 적도 없다. 환자의 상태가 중기나 말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떤 가족이든지 충격을 우려해 환자에게 알리는 걸 망설이게 되지만 항암치료나 그 밖의 민간 요법을 받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집요할 정도로 환자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속이려 드는 가족이 있다. 점점 나빠지는데도 환자로 하여금 점점 좋아진다고 믿게 하는 걸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효자도 있고 여러 형제 중에서도 장남이나 어느 한 사람이 정확한 병세를 자기만 알고 딴 형제한테는 비밀로 해두는 경우도 있다. 영빈은 그런 효자가 가장 미심쩍다. 직업 외적인 육감 같은 거긴 하지만 죽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음흉한 계략이 개입된 것처럼 느낀 적도 있다. 임종이 임박해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병상 바로 옆에서 또는 병실 복도에서 유산을 둘러싼 동기간 친척 간의 고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런 가족들이다. 환자가 생전에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다면 이런 염치불구한 분쟁은 영안실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복잡한 이유 없이도 충격받으면 투병 의지를 잃고 더 일찍 죽을까봐 우려하는 착한 마음으로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실은 더 많다. 영빈은 그런 착한 마음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그가 죽을 병 들었을 때 그의 주치의나 가족이 어떡하든 그를 속이려 든다고 바꾸어 생각해도 그는 모욕감을 느낀다. 개인정보가 예금액서부터 지문까지 어딘가에 차곡차곡 입력되어 있을 이 공포스럽도록 발랑 까진 대명천지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병고를 나만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 몸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일생 받들어 모신 나의 주인이기도 하다.
내 몸을 가지고 비록 자식이라도 나를 속여 먹으려 든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영빈은 암 전문의답게 그 정복되지 않은 미친 세포 때문에 수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치를 떨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놈의 세포에도 미덕은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확실하게 죽음과 생존 기간을 예고해주고 죽을 때까지 정신은 말짱하다. 그 짧은 기간이야말로 마음속 깊이 원하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동안이 아닐까.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너무 적다. 영빈은 특히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의사라는 직업도 그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었다. 피할 수 없어서 되었을 뿐이다. 결혼도 피할 수 없으니까 했고, 일을 피할 수가 없어 휴식을 못 해봤고, 여행도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여행만 해봤지. 여행이 목적인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선택은 아니지만 어떻게 죽느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택을 아주 잘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의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장시킨 환자를 영빈은 많이 알고 있다. 영빈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죽을 병을 아니라고 속이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영빈이 두서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늦을 거예요? 너무 늦진 말아요. 늦더라도 어머니께 무엇라고 말씀드릴지 준비 좀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요. 내일 문병 가시겠다고 오늘 수산시장에 가셔서 전복도 사오시고 입고 갈 옷 걱정까지 하시면서 법석인데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해줄 수 없소? 오늘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송서방도 그렇고 VIP인지 뭔지 특별히 부탁받은 환자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영빈은 역정이 치밀어 되는 대로 꾸며대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위가 정기적인 건강진단 결과 몇 가지 미심적인 점이 발견되어 핑곗김에 좀 쉬려고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영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영빈은 전혀 짐작이 안 됐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기함을 할지도 모르고 당신이 과부가 됐을 때처럼 꿋꿋하게 대처할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을 상상해도 혐오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다. 송 회장이 정떨어진 것과는 또 다른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고약한 느낌이다. 뜻대로 안 되고 말긴 했지만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 그 전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하는 효성이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거였다. 지금이라도 형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게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쪽에서 가만가만 수근수근 꾸미는 일을 앞질러 경호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 저 아파트 옥상에서 추를 매단 상갓집이 추락하는 것만 지나 걷잡을 수 없이 급전직하할 것이다. 영빈은 어느 틈에 현금의 아파트 앞에 와 있다. 영묘의 전화를 받고 뛰쳐나간 후 처음이다. 현금이는 그 일로 화내거나 토라지지 않았다. 먼저 전화한 일이 없는 그녀가 그동안 2번이나 영묘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왔었다. 현금이한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현금도 한 번도 만난 일 없는 영묘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그나저나 어떻게 내가 여기 오게 되었을까?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나는 분명히 집으로 가려고 했다. 밤에 현금이한테 와보기도 처음이지만 내 차로 와보기도 처음이다. 그는 손수 운전을 하고 왔는데도 차가 저절로 그를 현금이네 아파트로 데려온 것처럼 느낀다. 차가 무슨 김유신의 에마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차를 벌하고 싶기는커녕 신통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 여자는 아직도 그냥 거기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소년처럼 설렌다. 엘리베이터 안에 마침 아무도 없는 걸 기화로 그는 옷매무새와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는다. 표정이 놀랄 만큼 싱그러운 것도 마음에 든다. 미리 약속하지 않고 와보기도 처음이다. 현금인의 문 앞 천장의 외등은 희미하다. 그 은밀함 때문에 그가 그 문 안에서 맛본 대낮의 이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 문 안에 아무도 안 살고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허무의 예감으로 온몸이 감미롭게 전율한다. 가볍게 밀기만 하면 열릴 것 같은 문은 그러나 굳게 닫혀 있다. 영빈은 조급하게 초인종을 누른다. 이윽고 그 여자가, 현금이가 문을 연다. 웬일이야? 이 밤중에.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다. 영빈은 그 여자가 그냥 거기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여자에게 와락 무너져 내린다. 아이고 놀라라. 왜 이래? 무슨 짓이야? 잠깐만 이대로 있어. 정말 넌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 보고 싶었어. 현금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양념 냄새 대신 땀 냄새와 몸 냄새가 뒤섞인 그 여자만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 마치 격렬한 정사호 같은. 아직도 숨까지 차다. 그대로 곧장 그 냄새에 파고들고 싶어하는 영빈을 밀어내고 현금은 하던 짓을 계속한다. 그녀는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10대 락그룹이 추는 현란한 율동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현금은 영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헐렁하고도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다. 주렁주렁 달린 게 많은 것이 흡사 영화에서 본 서양 무당의 옷처럼 그로테스크하다. 영빈은 그녀의 춤이 잘 추는 춤인지 서투른 춤인지 잘 모르겠다. 화면의 10대들보다 덜 기교적이고 더 정열적이다. 그녀는 짬짬이 영민더러도 같이 추자는 신호를 보낸다. 에라 모르겠다. 영빈도 어느 틈에 그녀의 춤을 따라 사지를 비틀기 시작했다. 춤추는 현금도 자신도 현실 같지가 않다. 현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겁나지 않고 무책임하고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영빈은 마치 질병과 질병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지긋지긋한 리얼리티에서 훌쩍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꼈다. 춤이 점점 잘 추어졌다. 그의 몸에서도 땀이 났다. 그들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지 않고 서로에게 탐닉하며 그들만의 춤을 추었다. 이 기쁨을 더는 참을 수 없다 싶었을 때 현금은 덩실덩실 영빈을 침실로 이끌었다.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들은 이제 죽어도 그만이다 싶은 격렬한 섹스 끝에 깊은 잠 속에 엉겨들었다. 비몽사몽간에 시냇물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끼면서 잠이 깼다. 이른 아침이었다. 눈을 비벼도 지저귀듯, 부서지듯, 속삭이듯 상쾌하고 평화스러운 시냇물 소리는 계속됐다.
한강물이 저런 소리도 내는구나. 영빈은 그 소리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현금의 침대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그녀는 곁에 없었다. 그러나 집안 어디엔가에 있을 것이다. 가득 찬 분위기만으로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물소리는 이미 햇빛에 부서진 것처럼 기뻐 날뛰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던 어제의 연속이었으면 싶었다. 아, 지금 이대로가 얼마나 좋은가. 영빈은 기지개를 늘어지게 켜며 중얼댔다. 현금이 살며시 들어왔다. 화장기 없이 청결한 얼굴이다. 어제의 그 너덜너덜한 옷이 아니고 착 달라붙는 옷이다. 현금에게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 잘 어울리지만 어젯밤의 그 서양 무당 같은 옷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현금을 끌어당겨 옆에 눕히면서 귓가에 속삭였다. 저 물소리 좀 들어봐. 한강이, 그 큰 강이 어쩌면 저렇게 계집애 같은 소리를 내냐? 얘 좀 봐. 너 아직 잠 덜 깼구나. 음악 소리야. 너 깰까봐 낮게 틀었어. 한강이 무슨 소리씩이나 내고 그러냐? 그 큰 강이 세느강이라면 모를까. 왜 하필 세느강? 이 곡 이름이 세느강의 전경이니까. 우리 파리로 여행이나 며칠 갔다 올까? 너답지 않게 왜 현실성 없는 소리는 하고 그러냐? 너 요새 많이 힘든 것 같더라. 왜? 내가 잠꼬대라도 했냐? 아니야. 했어도 아마 몰랐을 거야. 나도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으니까. 아침에 먼저 깨서 너 보고 있으니까 괜히 슬퍼지는 거 있지? 조강지처처럼 먼저 깨서 잠든 남편 곰곰이 바라보는 느낌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아침에 너를 본 거 처음이잖아. 어찌나 까칠하고 진이 빠져 보이는지. 이래서 조강지처들이 섹스한 날 이튿날엔 인삼이다, 꿀이다, 몸에 좋다는 걸 대령하는구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인삼 다려놨어? 미쳤냐? 그러면서 현금은 영빈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품에 그를 안고 한 손으로 그의 머리칼을 깊이 깊이 빗질하며 소근거렸다. 위로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동생 때문에 그렇게 상심하는 오빤 처음 봤어. 영묘라고 했지? 그이가 부러운 생각이 다 들더라. 아, 기분 좋다.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그 얘긴 그만해. 여기서라도 병원 생각 안 하고 싶어. 알아.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 넌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생각도 없이 왔어. 내 차를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도 전혀 의식 없이 저절로 온 것 같아. 우리 집인 줄 알고 내려서 보니까 이 동네더라고. 그동안에도 네 생각 많이 했어. 네 생각을 할 때마다 네가 여기서 그냥 살고 있을까? 혹시 그동안 감쪽같이 사라졌으면 어쩌나 덜컥 두려워지곤 했지. 그러니까 난 너에게 현실성 없는 사이버 세계였구나.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지고 있잖아. 난 너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게 꿈이 아닌 확실한 현실인 게 고마워. 어젠 참 이상한 날이었어.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딴 세상으로 쓱 힘안 들이고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이지 저절로. 사이버 세계도 인터넷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인터넷이 아니라면 헤드넷이라고 해두자. 나도 너를 원했고. 난 정말 그동안 지독하게 너를 원했어. 그리고 너도 나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면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니까.
헤드넷? 그럴듯하구나. 쌍방이니까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래, 그건 헤드넷이었을 거야. 김유신 장군도 딱하기도 하지. 상사하는 마음이 시켜서 청관녀의 집에 당도했다는 것도 모르고 애꿎은 말에 머리나 베었으니 얘는 그 남자가 그걸 몰라서 말대가리를 잘랐냐? 그럼? 지가 지대가리를 어떻게 자르냐? 그러니 말대가리나 자를 밖에. 그러면서 현금은 사례가 들릴 정도로 심하게 깔깔댔다. 영빈도 따라 웃으면서 덩달아서 즐거워졌다. 이 세상에 깊이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현금이 먼저 그를 품에서 밀어내면서 현실감을 일깨워줬다.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국 끓여놨으니까 간단히 아침 먹고 가. 집에 전화하고 싶으면 해.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거짓말 시키는 구경도 재미있을걸? 안 해도 돼. 매제 때문에 안 들어오는 줄 알 거야. 매제 수술한 날도 집에 못 들어갔는걸. 매제 아니라도 병원에 남아서 지켜봐야 할 환자는 종종 생겨.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시겠다. 가망 없다는 건 와이프만 알아. 실은 어머니가 아시게 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침 식탁은 된장국 계란찜밖에 없는 간소한 것이었다. 그나마 영빈만 먹게 하고 현금이는 숟갈도 안 댔다.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삼시 집밥을 먹으니까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찌는 거 있지? 그래서 2끼로 줄이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무슨 운동을 하는데? 어제 봤잖아. 헬스에 다니다가 재미없어서 멋대로 춤으로 바꾸었어. 난 의무적으로 뭐 하는 건 질색이잖아. 넌 참 좋겠다. 넌 아마 하고 싶은 말을 참은 적도 생각이 없는 말을 꾸며댄 적도 없을 거야. 너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바른 말을 못하는 고민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를테면 조기 발견 못한 암으로 시한부인 환자에게 외국 같으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알릴 것을 우리는 보호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보호자는 거의가 다 환자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왜 그렇게 속이려 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사랑의 이름으로. 생각해봐. 사람이란 거의 다 속아 사는 거 아니니? 사랑에 속고 시대에 속고 이상에 속고 일생 속아 산 것도 분한데 죽을 때까지 기만을 당해야 옳겠냐? 이런 거짓말을 강요당할 때처럼 의사라는 직업에 환멸을 느낀 적도 없다니까. 얘는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냐? 농담이지. 농담? 그래, 농담이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들어서 즐거운 거. 그거 농담 아니니? 의사라고 농담하지 말란 법 있냐? 특히 너처럼 꽉 막힌 애는 농담 좀 할 줄 알아야 돼. 목숨이 달린 문제야.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은 생을 보람있게 뜻있게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의욕 때문에 생이 훨씬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이건 무엇보다도 삶의 질의 문제야.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너. 우리 친척 할머니 한 분은 유방암 수술하고 완치된 줄 알았는데 간암이 된 거야. 이번엔 수술도 안 되고 앞으로 1년 살면 오래 사는 거란 진단을 받았대.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야. 환자가 눈치채고 세상을 비관하여 매일 울고 짜는데 그러다간 1년도 못 살고 질에 죽게 생겼더래. 근데 그때 연하문 살짜리 그 집 맞손자가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나 장가가는 거 볼 때까지 살 거라고 해놓고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당장 파한대소를 하면서 아니지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너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겠다고 했냐? 첫 아들 낳는 것까지 봐야 죽겠다고 했지. 라고 맞받아서
집안 식구들을 다 웃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도 20년을 더 살았다니까? 그때 할머니나 손자가 믿고 그런 소리를 했겠어? 안 믿으면서 재밌으라고 해본 소리지. 그게 뜻하지 않게 극한 상황을 완화시켜준 거지. 그럼 암은 오진이었나? 알게 뭐야. 끼고 살았는지 이겨냈는지. 80을 넘어 살고 노망까지 부려서 식구들을 애먹이다 돌아가셨으면 그만이지. 그까짓 게 뭐가 궁금해. 전망 좋은 병실. 경호의 입원실은 A병원 특실 중에서도 특별한 방이라고 한다. 영묘는 다른 특실과 비교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다. 전망도 좋고 회의도 할 수 있게 넓은 응접실과 욕실과 간이주방과 가족의 침실이 따로 딸려 있고 내장이나 설비가 고급스러운 게 병실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같다. 송 회장 말에 의하면 그런 병실은 돈만 있다고 다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웬만한 큰 병원은 고위층이나 재벌 회장이 입원할 경우에 대비해 그런 초호합한 병실을 한두 개씩은 마련해 놓지만 정말 특별한 고객 외에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것이다. 영묘는 그게 정말인지도 송씨 집안이 이 병원에서 그런 특별한 고객인지도 잘 모른다. 경호를 이 병원에 입원시키게 된 건 병원 간판보다는 오빠가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 때문이었다. 송 회장도 박사 사돈만 믿는다고 했고 영묘도 오빠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심정이었다. 처음 입원할 때는 응급실을 통해서였고 1인실이 날 때까지 며칠간 응급실에서 대기 상태로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묘 보기에 그때의 경호의 상태는 병실보다는 차라리 응급실에 있는 게 안심스러울 정도로 위험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매일 한 번씩 전화로 물어오는 것은 네 친정오빠가 그 병원에서 과장이라면서 1인실 하나 못 내주냐는 불평이었다. 그렇게 1인실 타령을 하는 까닭은 응급실에 있으면 하루 입원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아느냐는 돈 걱정 때문이었다. 아무리 아들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 해도 재벌을 자처하는 부잣집에서 할 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야속해서 그럼 6인실이라도 나면 옮길까요? 했더니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너 우리 집을 뭘로 아느냐고 나무랐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특실로 옮겨졌고 그걸 마치 천부의 특혜처럼 즐기며 과시하고 있었다. 돈이 아까워서 응급실에 있는 걸 못 참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영묘는 아직도 송씨 집안에 대해 뭘 안다고 할 수가 없었다. 모자간, 부자간, 형제간의 마음 씀씀이도 친정하고는 많이 달랐지만 그들의 돈에 대한 관념은 하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녀가 툭하면 영빈에게 오빠, 그 집은 좀 이상해. 우리하고 너무 달라. 라고 말한 것도 친정에 뭘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그녀가 친정에서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길들여진 중산층적인 생활의 법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바로 돈 쓰는 법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응급실에선 돈 많이 들 걱정만 했지 수술 전에 아들의 문병 한 번 온 적이 없었다. 연년생 손자를 데려다 봐주고 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가정부가 둘이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한다 싶었다. 이해 안 되기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경호가
결핵이 아니라 암이라는 걸 알고 난 송 회장이 영묘를 불러 제일 먼저 한 소리는 절대로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였다. 그 말을 하면서 송 회장은 조금도 고뇌나 자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치 회장님이 말단 사원한테 지시를 하는 것 같은 태도에 영묘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야 말았다. 당장은 아니라도 충격을 덜 받게 서서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기 병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암인 줄 모르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누구 마음대로 항암 치료를 받아? 난 절대 그걸 받게 할 수 없다. 살가망이 충분히 있는 초기 환자도 그 주사 맞다가 질에 죽으니 해도 허다하다는데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가만 놔두고 돈만 받아먹을 수 없어서 실험 삼아 해보는 치료를 왜 받냐? 우리가 무슨 몰도트냐? 너희 오빠 신박사 말이다. 항암 치료 받고도 예상 생존 기간보다 몇 달을 더 살지 혹은 덜 살지 아무것도 보장 못하겠다더라. 안 받아도 그건 마찬가지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 나는 내 자식을 고생만 시키다 죽이긴 싫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만 말한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투병 의지만 있으면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오래 사는 환자도 얼마든지 있대요. 그러니 아버님,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환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인 저나 아이들 버리고 그렇게 호락호락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영묘는 말하면서 울어버렸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른다는 걸 의식하면서 영묘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반은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그 애를 30년을 길렀고 너는 그 애하고 산 지 3년밖에 안 된다. 누가 더 걔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애는 착해 빠진 대신 의지가 박약한 애다. 모질지 못해서 단념도 잘하지. 암이란 걸 알면 비관해서 질에 죽고 말 거다. 이제 병원 말은 그만 듣자. 병원은 검사만 정확하게 해줬으면 할 일 다 한 거다. 병원에서 말기암을 고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한간에는 말기암에서 소생시킨 신비의 요법이 얼마든지 있다. 나는 지금 해외 지사회까지 명령을 내려서 대체의학도 그쪽이 더 발달했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대체의학에도 공통점이 있더라. 그건 아무리 신비한 요법도 일단 한 번이라도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듣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래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겠니? 지금은 책임지고 살려놓겠다는 비법과 명의가 허구도 많아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게 애로사항이지만 그런 귀인들이 일제히 손을 뗀다고 생각해봐라. 난 절대 그 지경이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송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영묘는 시아버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고 감동을 해서 그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다. 얼떨결에 그러고 나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전혀 살릴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명의보다 책임지고 살려놓겠다는 돌팔이를 더 믿고 싶어하는 부정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어쩔 것인가. 영묘의 눈물보다 송 회장의 눈물이 힘이 더 강했다. 흉관경 수술 후 경호는 신속하게 회복되는 듯해 보였다. 영비는 늑막 유착이 잘 되어 더는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호흡 곤란이 없어졌을 뿐 치유돼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영묘는 오랜만에 고통 없이 숙면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찾는 걸 집에서 해오는
몸에 좋다는 각종 영양식이나 생약의 효험이라고 믿고 싶었다. 병원에서 해주는 건 거의 없었다. 회진 때 말고 영빈이 병실에 들른 적도 거의 없었다. 영묘는 영빈에게 경호가 거의 다 나은 것처럼 굴면서도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짜증스럽고 조마조마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환자 치료에 주치의가 소외되는 현상이 영묘는 불안했지만 송 회장은 그걸 가지고도 무언가 뽐내고 싶어 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지어내는 낙관적인 말도 주치의는 쑥 빼고 원장이 걱정해줬다느니 아무개 박사가 좋은 경과를 축하해줬다느니 하는 식으로 호흡기와는 상관없는 과에 이름난 박사의 이름을 거론하곤 했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넓고 호사스러운 특실에다 입원시킨 것도 병자나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체면 때문인 것 같았다. 아들이 병났다는 것까지 대외적으로 뽐냈는지 회사 간부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문병을 오기도 하고 화분을 보내오기도 해서 송 회장의 광범위한 교류를 과시했다. 그들이 다녀가고 나면 아들 며느리한테 국회의원, 장관, 차관 따위 사회적 직위를 들먹여 가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경호는 아버지의 그런 과장된 몸짓에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도 영묘는 화분에 달린 리본에서 고위층 인사의 이름보다는 축, 회차 따위 덕담을 읽어보는 게 즐거웠다. 어떤 때는 젊은 사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경호한테 결제를 받으러 올 적도 있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송 회장의 배려 같아서 기쁘고 고마웠다. 조금만 덜 뽐냈으면 훨씬 더 점잖아 보일 수도 있으련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시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시작이었다. 영묘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모름지기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는 틀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강하고 돈 많고 권위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언동이 계략적으로 보이는 건 이건 아니다 싶었다. 영묘도 특실에 입원한 걸 뽐내고 싶은 때가 있긴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한테였다. 전복죽을 쏘아가지고 온 어머니는 호합한 입원실에서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위를 보고 휴양 겸 입원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겐 응급실에 있을 때 당한 수모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 때문이었다. 영묘는 1년이나 시집살이를 했지만 시어머니가 관대한지 째째한지도 안다고 할 수가 없었다. 주로 돈 씀씀이에서 느껴진 인상 말고는 인간미를 짐작할 수 있는 틈을 안 보이는 분이었다. 아들의 병이 위중한 것보다 응급실에 있으면 입원비 많이 나올 걱정부터 한 것처럼 비싼 음식도 곧잘 썩혀서 버리면서도 냉장고의 과일도 개수를 외워두고 있다가 벼랑간 누가 다 먹었느냐고 난리를 치곤 했다. 가정부를 의심해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 부잣집에서 아기 설 때 과일도 줄이고 산 것은 지금 생각해도 서럽고 억울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시어머니도 불쌍한 여자였다. 영묘는 세간살이라도 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여지껏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영묘에겐 시조모가 되는 팔순의 노인은 아직도 정정할 뿐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건 그 집 자손들이 효성스러워서라기보다는 그 노인이 선대 회장을 도와 가산을 일구었다는 권위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영묘 보기에는 가정도 기업 윤리로 운영되는 것처럼
억압적으로 보였다. 언젠가 시어머니로부터 신세 한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며느리 보는 앞에서 당신의 시어머니로부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난 후였다. 넌 너희 친정오빠가 의학 박사니까 이 잘난 집에 시집와도 꿀릴 게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난 친동생들이 다들 Y그룹에 취직해서 먹고 살지 않냐. 다들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도 저 여왕회장 눈치 보여 승진하는 데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저 노인은 나를 맨날 친정 먹여 살린다고 저렇게 무시하고 의심한단다. 영묘는 그러지 않아도 영빈을 믿어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영빈이 얼마나 든든한 백인지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여왕 회장이라고 비꼬는 시조모도 영묘가 백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영묘에게는 보통 할머니처럼 흐물흐물 인자하게 대해주었다. 영묘가 1년 만에 시집살이를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시할머니 덕이었다. 할머니도 아실까? 영묘는 경호의 소강 상태에 안주하면서도 그동안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치밀 때마다 믿는 구석은 할머니였다.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알리고 호소하면 자기 편이 돼줄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 역시 영묘가 이해할 수 없는 시집 식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게 곧 밝혀졌다. 그 우한중에 이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할머니가 단골 점쟁이한테 물어본 결과 집터가 좋지 않으니 당장 이사를 하고 환자를 그 새 집으로 퇴원을 시키라는 점괘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10여 층에 걸쳐서 겹쳐서 사는 아파트에도 좋은 터, 나쁜 터가 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됐지만 영묘가 모르고 산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점쟁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살던 아파트를 낚시꾼이 자리 옮겨한 듯 냉큼 옮겨갈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가 내 집이 아니고 전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사갈 때도 물론 전세였다. 처음에 세관 날 때 아무도 사주는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도 그녀는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창피하기도 하고 시집에 사는 방법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자신이 차라리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시집의 법도라면 이질감으로라도 유지하고 싶었다. 이사가는 것 조금 더 어렵게 생각 마라. 구주와 평수가 같은 데를 구했으니까. 포장 이사로 하면 그대로 갖다 줄 테니 너는 와볼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고 했다. 이렇듯 통보라도 해주는 건 혹시 귀중품이 있으면 미리 시댁으로 갖다 놓으라는 뜻 같았다.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거라고 했지만 그건 세관 날 때 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맡기라는 명령이 떨어져 경호가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는 이사라고 해서 마음까지 편한 건 아니었다. 이사만 가면 곧 거뜬히 털고 일어날 거라고 했다는 점장의 말을 전해 들은 후부터 영묘는 대래 경호의 소강 상태가 곧 파국을 맞을 것 같은 예감으로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영묘는 경호가 그녀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너하고 함께라면 죽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한 것까지 불길한 징조처럼 회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해줬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게 슬펐다. 환자복 대신 짙은 포도주색 모직 가운을 걸치고 문병객이 사온 시집을 뒤적이고 있는 경호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벌써 일주일 넘어
경호는 그렇게 고통 없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당당하고 준수한데도 피부는 생각이 내비칠 듯이 투명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되돌려주고 싶은 순간이었다. 두 아이만 없다면 능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하고 한 번도 그렇게 오붓하고 한가로운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엇하러 그렇게 허둥대며 살았나. 지금이라도 이 순간을 붙들어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하기가 잘못이다. 여울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오싹하니 행복한 시간의 촉박함이 피부를 스친다.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다. 단 며칠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진부하고 황당한 관습에서 벗어나 생의 진정한 비밀을 맛보게 하고 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혹시 아버님 사업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었어? 마음은 비상하는데 말은 반죽도 못 건드렸다. 미대나 문과계통의 과를 가고 싶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얘기 안 해줬던가? 들었어.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반항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지 소신껏 밀고 나간 건 아니었잖아. 그 후엔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적응도 잘했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 워낙 무섭게 당했거든.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밖에 없구나. 체념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서 2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내던졌어. 너 같은 자식은 안 난 셈 치겠다면서. 내가 고함을 쳐서 식구들을 불러냈지.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내다도 안 보셨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못 믿겠으면 그 증거를 보여줄까? 그때 나를 구해준 건 정원에 쳐놓은 텐트였어. 동생들이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야영 흉내를 내고 있었거든. 아마 야영을 가고 싶은 걸 안 보내줘서 그런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위로 떨어졌는데 텐트를 버틴 막대기의 엉덩이를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남아있어. 그러면서 그는 침대에 넙죽 엎드리더니 바지와 팬티까지 내리고 뒷손질로 흉터가 있다는 자리를 가리켰다. 엉덩이가 아니라 엉덩이와 넓적다리 사이에 금간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저 그런 흉터였고 더군다나 본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영묘는 거기를 바로 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더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다들 좋아졌다고 하고 영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호의 엉덩이는 늙은이처럼 탄력 없이 주름져 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병치레를 좀 했기로써니 30대 청년의 엉덩이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영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아 서둘러 바지를 지켜주면서 말했다. 됐네요. 엄살 부리지 말아요. 안 보이니까 되레 있으려니 꾸며서 생각한 거지. 정말 있는 건 아니니까 아버님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있어 분명히. 내가 거울로 얼마나 자주 그 흉터를 확인하는 줄 알아? 못하러 그런 짓을 해요. 거울로 보기도 힘든 자리인데. 나는 아버지 뒤를 이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체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 되고 싶은 거 되라고 자유롭게 키워야지 생각하고 싶어서. 당신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실에 아이들 안 들여보내주잖아. 염려 말아요.
오빠도 있고 아버님도 빽이 세신데 그것 좀 못하겠어요? 어머님이나 할머님한테 당신이 부탁해요. 그럼 보내주실 거예요. 경호는 그 즉시 집에 전화를 했다. 할머니가 받았다. 경호가 할머니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일부러 어눌한 소리를 내는 걸 영묘는 쓸쓸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저항하려면 빌붙기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 경호에게 그런 힘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화통화는 오래 걸렸다. 영양실조 걸린 아프리카 어린이와 다름없는 경호의 엉덩이를 생각하며 영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을 참아냈다. 상훈이 상국이 다 보내주신댔어. 보내주시려면 그냥 선뜻 보내주시지. 사내 자식이 그렇게 정에 약해서 무엇에 쓰냐고 한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겨우 허락을 내리시네.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받으시기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 어머니가 받으셨어 봐. 아무런 결정권도 없으시면서 자식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싶긴 하지. 그러니까 작은 일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게 우리 어머니의 특기잖아. 어머님이 그 정도도 실권이 없으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형제들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런 셈이지. 할머니의 강박관념 때문이야. 노가다 출신 할아버지가 큰돈을 모으게 된 건 할머니가 코치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 집안의 전설이야. 투기고 투자고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 들어 맞았다니까. 그렇지만 그건 다 당신은 뒤에 숨고 할아버지를 내세우고 싶어 훗날 그렇게 꾸미신 거고, 실은 당신이 직접 땅 장사로 한몫 잡고 난 연후에 할아버지한테 사업을 시키신 모양이야. 할머니 지금도 땅 부자야. 벼락부자의 강박관념이 뭔 줄 알아? 할머니는 3대가는 만석군이 없다는 옛말이 들어맞을까봐 돌아가시지도 못하겠대. 우리 형제들이 바로 3대째잖아. 할머니가 허락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속하게 배달이 되었다. 두 아이가 각각 기사와 가정부에게 보따리처럼 안겨서 1시간 안에 나타난 게 영묘에겐 배달처럼 느껴졌다. 경호는 생전 아이를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물러보고 안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뽀뽀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상훈이는 곧 이런 지나친 애무가 갑갑한지 용트림을 해서 아빠 품을 벗어나더니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 천둥 벌거숭이는 의자를 잡아뜨리고 등받이에 앉아서 띠띠빵빵 자동차 놀이를 하지 않나. 한참 예쁘게 핀 양란을 뜯어서 입에 넣지를 않나. 꽃바구니를 뒤엎지를 않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마구 눌러대지를 않나. 좌충우돌 가만 놔두는 게 없다. 경호는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다칠 것 같은 물건을 미리 치워놓기도 했다. 호텔방이나 사무실처럼 보이던 병실이 순식간에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 아빠 품에 안겼다, 엄마 품에 안겼다 하던 상국이는 잠이 들었다. 젖먹이의 사랑스러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야말로 천사의 시기이다. 천사 같다는 건 옳지 않다. 천사 그 자체다. 상국이를 바라보는 경호의 눈은 곧 그 아이에게 녹아들듯이 감미롭고 간절하다. 내 식구가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른다. 처음인 것도 같다. 상국이 낳기 전엔 경호도 덜 바빴고 살림을 따로 난 기쁨 때문에 식구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했다. 그러나 상국이 낳고는 경호가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됐고 곧이어 병치레를 하게 됐다. 내가 병이 나기 참 잘한 것 같아. 병 안 났으면 무슨 수로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소. 경호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가만가만
아기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아기를 보는 시선이 하도 깊고 강렬해서 망막에 새겨두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장난을 치다가 뭔가 와장창 깨트린 상훈이가 놀라서 달려와 아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나단 맞을까봐 미리 엄살을 부린다. 괜찮아, 괜찮아. 아들을 달래면서 번쩍 안아 올리려다 말고 경호는 힘이 붙이는지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는다. 녀석, 20kg는 되겠네. 힘에 붙여도 즐거운 저 얼굴. 아이들은 훗날 아빠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할까? 못할 것이다. 기억 못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던 나와 무엇이 다른가? 영묘는 자기 아이들을 유복자처럼 키워야 할 것 같은 예감을 지우려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영묘는 아버지 얼굴을 아주 모른다 할 수는 없었다. 안방 어머니 머리맡 벽 한복판에는 인자하게 웃는 아버지 사진이 졸창 걸려 있었고 영묘가 좋은 성적표나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산 사람한테 하듯이 여보, 우리 영묘 칭찬 좀 해주슈 하고 말을 시키곤 했다. 영묘는 영정사진을 마치 산 사람 대하듯 하는 어머니가 싫었다. 앨범에도 아버지 사진이 많았다. 유치원 다닐 때까지도 어머니가 제일 좋아한 영묘의 재롱은 사진첩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아무하고도 헷갈리지 않고 꼭 집어내는 일이었다. 얼굴이 파달만한 단체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되자 어머니는 이상가족이 상봉이라도 한 것처럼 눈물까지 그렁이며 감격해 마지 않았다. 그렇게 집요하게 딸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심어주려고 한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딸이 그렇게 불쌍하고 애달팠을 것이다. 그러나 영묘는 사진 속의 아버지가 아무리 다정하게 웃고 있어도 자기한테 한 번도 머물러 본 일이 없는 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묘에게 아버지의 시선은 다만 공허했다. 영묘가 아버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부성이란 적나라한 외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그녀에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다. 그래 그런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경호의 눈을 보면서 아,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구나 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맛보았다. 아이들은 이 순간을 기억 못한다 해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갖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영묘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은 빨리 흐른다. 특히 행복한 시간은 아무도 붙잡을 새 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영묘는 바로 이 순간이 최후의 축제라는 걸 안다. 영묘는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입술을 깨물었다. 좌불안석을 했다. 왜 그러냐고 경호가 물었다.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잠깐만 혼자서 애들하고 놀고 있을래요? 그럴 수 있지? 오빠한테 좀 다녀올게. 우리 식구 노는 거 비디오로 찍어달래야겠어. 캠코더가 있을까? 그거 하나 어디서 못 빌리겠어? 이 큰 병원에서. 외래가 없는 날인데도 영비는 방에 없었다. 영묘는 방에서 기다리면서 삐삐를 쳤다. 급히 달려온 영비는 누이가 은밀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방까지 찾아온 줄 아는 것 같았다. 그이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특히 기분은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신나게 노는 거 보면서 비디오에 담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찍어줘야 해요. 나도 같이 찍히고 싶으니까요.
기껏 찍사 노릇 해달라고 불렀단 말이지. 찍사도 연장이 있어야지. 내일 집에서 카메라를 갖고 나오마. 영빈은 영묘가 중대한 의논을 해올 줄 알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그동안 회진 때 눈을 마주치는 것 외에 남매가 조근조근 이야기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입원실만 차지하고 있는 환자니까 특별히 해줄 것은 없다고 해도 환자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완치에 대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기회를 달라고 애걸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몇 달이라도 더 산다면 그것이 최선이 되는 치료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라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기적을 기다리고 싶을 뿐이다. 영묘도 그러고 싶어서 의논을 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늦을까봐. 내일은 나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을 줄 알아요. 알았다. 어디서 빌려라도 보마. 영빈은 누이의 간절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얼른 이렇게 승낙을 했다. 영묘는 오빠가 그녀가 말 안 한 것까지 다 알아들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병원 안을 다 뒤져도 그걸 못 빌리면 비디오 촬영 전문점에서 대여라도 해올 것이다. 반 시간도 채 안 돼 영빈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오빠가 그녀의 소원이라면 다 들어줄 줄 알면서도 그동안 내 식구의 화기애애가 깨질까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잠들었던 상국이까지 부시시 눈을 뜨고 벙글거려서 마지못해 찍사 노릇을 하려던 영빈이까지 만족스럽게 레디꼬를 하려는 찰나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를 앞세운 시할머니가 나타났다. 은빛 모본단 두루마기에 수달피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의 정정함이 눈부셔서 영묘는 눈길을 피했다. 할머니 뒤에는 가정부까지 따르고 있었다. 문병겸 중손자들을 데리러 할머니가 손수 납셨다는 걸 알면서도 영묘는 큰 잘못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떨렸다. 할머니의 갈고리 같은 눈이 병실 안을 한 바퀴 휘젓고 지나갔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우렁찬 목소리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경직됐지만 영묘는 시집에서 가장 의지가 됐던 게 할머니였다는 걸 상기하며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다.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아플 때 함부로 사진 찍는 거 아니란다. 뭘 몰라도 분수가 있지. 예사 사진도 아니고 비디오를 찍다니 사이스럽게 쓰리. 그러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영빈에게 빼앗을 듯이 손을 내밀었다. 마치 담배나 못된 그림을 압수하려는 중학교 훈육주임처럼 당당하고 무자비하게 굴었다. 이 기계는 제 겁니다. 영빈이 기막히고 황당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휙 나가버렸다. 좀처럼 만날 일 없는 사돈집에 가장 우더른이 오셨는데 인사가 아니었다. 제가 찍어달라고 했어요. 찍게 해주세요. 할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방정맞게 하누. 자고로 병자한테는 기빠지는 일을 삼가게 하는 게 병관하는 사람의 도리였느니라. 사진 찍는 걸 꺼리는 것도 그런 조심성에서 유래됐을 게다. 좋다는 것도 이루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꺼리는 걸 못하러 하려고 해. 영묘는 마지막으로 경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경호는 눈길을 피했다.
왜 그렇게 체념이 빠른가, 저 사람은. 영묘는 그게 참을 수가 없어 할머니 앞에 무너져 내리듯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허락해 주세요. 우리도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간청하면서 밑에서 올려다본 할머니 얼굴이 무서웠다. 두상이 크고 살이 풍부한 볼은 축 처지고 입기도 처지고 눈꼬리는 곤두서고 순 많은 백발도 갈기처럼 불불이 곤두선 게 사자의 두상을 방불케 했다. 맹수는 될성 부르지 않은 허약한 자식은 거두지 않고 애저녁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게 내버려 둔다고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하필 그때 생각이 났다. 허락할 걸 해달래야지. 아가야, 우리는 사위를 많이 하는 집안이다. 이날 입대 그렇게 살아온 할미가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할머니가 인자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영묘도 더는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섰다. 바로 본 할머니는 사자상은 아니더라도 자손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들이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씩씩하고 박진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아, 저 노인은 허약한 손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영묘를 소스라치게 했다. 사위스럽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다. 할머니의 그런 표정이야말로 영묘에겐 생생하게 사위스러웠다. 내일 태어나기로 날 받았다. 할머니가 손주 증손자들을 데리러 온 것은 태원에서 그동안 옮겨놓은 새 집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가르쳐줄 겸 해서였다. 할머니의 단골 점집에서는 태원 날짜뿐 아니라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는 방법까지를 전수해 준 거였다. 반드시 대주가 앞장서서 손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먼저 부엌으로 가서 소뚜껑을 3번 소리나게 열었다 닫아서 주왕님께 돌아왔다는 걸 고하고 다음엔 화장실에 가서 소피를 보고 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방마다 문을 열고 큰 기침을 한 번씩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안방으로 가서 북쪽을 보고 정자하고 향을 피운 다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울 것. 개주는 대주 뒤에서 그림자를 안 밟을 만큼만 뒤쳐져서 들어가되 대주가 안방에 자정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을 엄숙하게 일러주고 나서 대주와 개주 몫의 부적을 건네주고 돌아갔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병실은 함부로 분탕질을 당한 것처럼 황량해졌다. 경호가 말없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다시 병색이 돌아온 경호의 얼굴은 침대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탈진해 보였다. 그 주름진 엉덩이가 이 남자의 것이라는 걸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영묘는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